해리포터 제1장 살아남은 아이. 프리베카 사번지에 살고 있는 더즐리 부부는 자신들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기이하거나 신비스러운 일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다. 아니, 그런 터무니없는 것은 도저히 참아내지 못했다. 더즐리 씨는 그루닝스라는 드릴 제작 회사의 중역이었다. 그는 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살이 뒤룩뒤룩 찐 몸집이 큰 사내로 코 밑에는 커다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더즐리 부인은 마른 체구의 금발이었고 목이 보통 사람보다 2배는 길어서 담 너머로 고개를 쭉 빼고 이웃 사람들을 몰래 훔쳐보는 그녀의 취미에는 더없이 제격이었다. 더즐리 부부에게는 두들리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에 두들리처럼 착한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더즐리 부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건 포터 부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혹시 누구라도 포터 부부에 대해 알아낸다면 더즐리 부부는 아마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포터 부인은 더즐리 부인의 동생이었지만 그들은 몇 년째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사실 더즐리 부인은 자신의 여동생과 그 엉터리 같은 동생 남편이 더즐리 집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더즐리 부부는 포터 부부가 갑자기 이 근처에 나타나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댈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젖었다. 더즐리 부부는 포터 부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 적도 없었다. 이 아이는 더즐리 부부가 포터 부부를 멀리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그들은 두들리가 그런 아이와 어울리지 않길 바랬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우중충하고 흐린 화요일,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구름이 잔뜩 낀 바깥 하늘에는 곧이어 나라 전체에 걸쳐 기이하고도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리라고는 예고해주는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즐리 씨는 전형적인 직장인 풍의 몸이 건조한 넥타이를 메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고 더즐리 부인은 아각 울어대는 두들리를 힘겹게 아기용 의자에 앉히며 신나게 남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커다란 황갈색 부엉이가 난리를 퍼덕이며 창문 옆으로 날아나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8시 30분에 더즐리 씨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더즐리 부인의 볼에 가볍게 키스한 뒤 두들리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두들리가 짜장을 부리며 밥그릇을 벽에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귀여운 녀석. 더즐리 씨는 집을 나서며 좋아서 껄껄 웃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후진해서 사번지를 빠져나왔다. 그가 처음으로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건 도로 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도를 읽고 있었다. 순간 더즐리 씨는 자신이 방금 전에 본 것이 뭔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려고 고개를 획 돌려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프리베카 모퉁이에 서 있기는 했지만 근처에 지도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햇빛 때문임이 분명했다. 더즐리 씨는 눈을 몇 번 깜빡거린 뒤 고양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고양이도 그를 바라보았다. 더즐리 씨는 길 모퉁이를 돌면서 백미러에 비친 고양이를 계속 바라보았다. 고양이는 이제 프리베카라는 표지판을 읽고 있었다. 아니, 그 표지판을 보고 있었다. 고양이는 지도나 표지판을 읽을 수 없는 것이다. 더즐리 씨는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머릿속에서 고양이 생각을 지워버렸다. 시내 쪽으로 운전해 가는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날 드릴에 대량 주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시내에 거의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드릴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늘 겪는 혼잡한 교통 때문에 거의 정지해버린 차 안에 앉아있던 그는
유난히 이상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망토를 입고 있었다. 더즐리 씨는 젊은 애들이나 입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새로운 패션을 아주 한심스럽게 여겼다. 손가락으로 따각따각 핸들을 두드리던 그에게 우연히 이런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떼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흥분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더즐리 씨는 그들 중 2명은 전혀 젊지도 않다는 걸 알고 몹시 화가 났다.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저 남자는 왜 에메랄드빛 초록색 망토를 입고 있는 거지?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하지만 다음 순간 더즐리 씨는 어쩌면 단체에서 모금운동 같은 것을 위해 특별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모금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 아마 그럴 거야. 더즐리 씨는 몇 분 뒤 그루닝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다시 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다. 9층 사무실에서 더즐리 씨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등을 대고 앉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오전 내내 들일 생각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엉이 떼가 공중에서 내리덮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부엉이들이 계속 하늘에서 머리 위로 쏜살같이 덮쳐오자 사람들은 기가 막힌 듯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밤에도 부엉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더즐리 씨는 평상시와 똑같이 부엉이가 없는 아침을 보냈다. 그는 직원 5명에게 소리소리를 질러댔으며 중요한 전화 몇 통을 걸어 약간 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다리를 쭉 뻗으며 길 건너편에 있는 빵집에 건포도 롤빵을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점심시간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는 빵집 옆에서 오전 내내 까맣게 입고 있던 망토를 입고 서 있는 사람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그들을 보는 게 불쾌했다. 이들 역시 흥분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모금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빵집에서 커다란 도넛 봉지를 들고 나오다가 우연히 그들이 주고받는 말 몇 마디를 듣게 되었다. 포터 부부 말이야. 맞아, 나도 그 말 들었어. 그래, 그 집 아들 해리. 더즐리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마치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돌아보았지만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는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 사무실로 달려가 비서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나서 문을 쾅 닫고는 수화기를 들고 불이 나게 집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거의 다 돌렸을 때 마음을 바꿨다. 그는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아니, 이렇게 멍청할 때가. 포터는 그렇게 특별한 성씨가 아니다. 포터라는 성에 해리라는 아들을 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조카 이름이 해리인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하비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헤럴드일지도. 그러니 동생 얘기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아내를 괜히 걱정시킬 필요가 없었다. 사실 아내를 탓할 일은 아니었다. 자기에게도 그런 여동생이 있다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망토를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는 그날 오후 내내 들을 생각이 집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5시가 되자 근심에 쌓여 건물을 나서던 그는 그만 문 바로 바깥에 서 있는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다. 미안합니다. 깡마른 노인이 발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자 그는 툴툴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 노인이 보랏빛 망토를 입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몇 초가 지나서였다. 그 노인은 땅바닥에 넘어질 뻔했는데도 전혀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얼굴 가득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아주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할 것 없소이다 선생. 오늘은 무슨 일을 당해도 화가 나지 않을 테니 말이오. 기뻐하시오. 그 사람이 마침내 사라졌다오.
이렇게 기쁜 날에는 당신과 같은 머글들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더즐리 씨를 포옹하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느닷없이 포옹을 받은 더즐리 씨는 땅에 뿌리가 박힌 듯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그는 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머글로 불렸던 것을 생각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주차해 놓았던 차로 달려가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에도 그저 모든 게 다 상상 속의 일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는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상상이라는 것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베가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침에 보았던 바로 그 얼룩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는 그의 기분을 더 심란하게 했다. 고양이는 이제 자기 집 정원 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 고양이가 아침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고양이라고 확신했다. 그 고양이의 눈 주위에도 똑같은 얼룩 무늬가 있었다. 저리 가! 더즐리 씨가 크게 소리쳤다. 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그저 그를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다. 고양이들은 다 저런가? 더즐리 씨는 생각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더즐리 부인은 즐겁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옆집 부인이 딸애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고 있으며 두들리가 새로운 단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한참을 떠들었다. 더즐리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두들리가 잠들었을 때에야 그는 간신히 거실로 가서 저녁 뉴스의 마지막 보도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의 부엉이가 오늘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곳곳의 조류 관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부엉이는 보통 밤에 사냥하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침 해가 떠오른 이후로 수백 마리의 부엉이가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엉이가 왜 갑자기 낮과 밤을 바꾼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는 한 번씩 웃었다.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짐 맥커핀에게 넘겨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많은 부엉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까, 짐? 글쎄요, 테드. 기상 예보관이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 부엉이뿐만이 아닙니다. 켄트, 요크셔, 던디와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제가 어제 예보했던 비 대신 별똥별이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전화로 전해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한밤에 횃불 축제를 일찍 열고 있는 듯합니다. 그 축제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밤에는 확실히 비가 올 겁니다. 더즐리 씨는 안락의자에 얼어붙은 듯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영국 전역의 별똥별? 낮에 날아다니는 부엉이? 곳곳에 망토를 입은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포터 부부의 수군대는 소리들. 더즐리 부인이 차 두 잔을 들고 거실로 왔다.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말해야만 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페투니아. 당신 최근에 동생 소식 못 들었소? 예상했던 대로 더즐리 부인은 몹시 화를 냈다. 평상시에 그들은 그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걸 잊으려 애쓰며 살았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왜요? 뉴스에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더즐리 씨는 우물우물댔다. 부엉이니 별똥별이니 그리고 오늘 시내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요. 더즐리 부인이 얼른 맞받아쳤다. 글쎄, 난 그저 어쩌면 그게 말이야. 그 집 식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이야. 더즐리 부인은 입을 오므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더즐리 씨는 그녀에게 포터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말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그러다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그는 되도록이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 집 아들 말이야. 그 애도 지금쯤 두들리 나이쯤 됐겠지? 안 그래? 그렇겠죠.
더즐리 부인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의 이름이 뭐랬지? 하워드지? 해리예요. 천하고 흔한 이름이죠. 아, 그랬지. 더즐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잠자리에 들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그 화제에 대해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즐리 부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더즐리 씨는 살금살금 침실 창가로 걸어가 앞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고양이는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 프리베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포터 부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만일 그렇다면, 만일 포터 부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더즐리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다. 더즐리 부인은 금방 잠들었지만 더즐리 씨는 뜬 눈으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설사 이런 일들에 포터 부부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네 집 근처로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한결 위안이 되었다. 포터 부부는 더즐리 부부가 자기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자신과 페투니아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하품을 하며 몸을 뒤척였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얼마나 턱없이 잘못되었던가. 더즐리 씨가 불편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동안에도 담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는 졸린 기색이 전혀 없었다. 고양이는 프리베카 저쪽 모퉁이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조각품처럼 조용히 앉아있었다. 고양이는 옆길에서 자동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도, 부엉이가 2마리가 머리 위를 급습해 왔을 때도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고양이는 자정이 될 때까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양이가 지켜보고 있던 길 모퉁이에서 마치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듯 소리 없이 갑자기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고양이가 꼬리를 움찔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프리베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허리띠를 덮을 만큼 길게 자라는 빈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보아 나이가 매우 많은 게 분명했다. 그는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보랏빛 망토에 죬새가 달린 굽 높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하늘빛 파란 눈은 반달 모양인 안경 뒤에서 광채를 내고 있었고 코는 길게 구부러져 있어서 적어도 2번은 부러졌을 것 같았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버스 덤블도어였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그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곳에 막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망토를 뒤지며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길 저쪽에서 여전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를 올려다보았다. 무엇 때문인지 그 고양이의 꼴이 그를 재미나게 한 것 같았다. 그는 킬킬 웃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는 안주머니에서 찾고 있던 걸 발견했다. 그것은 은빛 라이터처럼 보였다. 그는 뚜껑을 탁 하고 열더니 공중으로 치켜올려 찰칵 소리가 나게 했다. 그러자 조그맣게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 꺼졌다. 그리고 그가 다시 찰칵하자 그 다음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나가버렸다. 그가 그렇게 가로등 끄기를 12번 하자 이제 그 거리에 남아있는 불빛이라곤 바늘로 꼭 찔러둔 것처럼 작게 보이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의 2눈뿐이었다. 만약 지금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언제나 흥미거리를 찾아 말똥말똥 빛나는 눈을 가진 더즐리 부인조차도 저 아래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덤블도어는 그 라이터 모양의 것을 다시 망토 안으로 밀어넣고 4번지 쪽으로 내려가 담벼락 위 고양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고양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 알았어, 메거나 걸겠소. 그러나 그가 고개를 돌려 얼룩 고양이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는 이미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에 그는 고양이 눈 주위에 있던 바로 그 얼룩무늬 모양의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는
다소 부침성이 없어 보이는 여자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 역시 망토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망토는 에메랄드 빛이었다. 그녀의 까만 머리는 돌돌 말려서 틀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라는 걸 어떻게 하셨죠? 그녀가 물었다. 이봐요, 교수. 난 그렇게 뻣뻣이 앉아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도 벽돌담 위에 온종일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뻣뻣해졌을 거예요. 메꼬나갈 교수가 말했다. 온종일이라고요? 그럼 축하할 겨를도 없었겠구려. 난 여기 오는 길에 축하와 파티를 수십 번은 거쳤을 거예요. 메꼬나갈 교수는 화가 난 듯이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아, 그러시겠죠. 모두가 축제 기분에 젖어 있군요. 좋아요. 그녀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머글들조차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단 말이에요. 그들의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다고요. 그녀는 다시 더즐리 부부의 어두운 거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전 그 뉴스를 들었어요. 부엉이 떼하며 별똥별. 글쎄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알아채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켄트 지방에는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그건 분명 데달로스 디글이 한 짓일 거예요. 그는 분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덤블도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지난 11년간 축하할 게 지독히도 없었잖소. 저도 그건 알아요. 메꼬나갈 교수가 흥분해서 대꾸했다. 하지만 그게 축제 기분에 젖어 있을 이유는 못 돼요. 사람들은 환한 대낮에 거리에서 심지어 먹을 옷도 입지 않고 여기저기 모여 수군댔어요. 전혀 조심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녀는 이 부분에서 덤블도어가 무슨 말을 해주기 바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를 곁눈질로 날카롭게 쏘아보았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자마자 바로 그날로 머글들이 우리 모두에 대해 알아낸다면 뭐가 그리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로 사라진 거겠죠, 덤블도어 교수님? 그런 것 같소. 덤블도어가 말했다. 우린 고맙게 여겨야 할 게 많아요. 레몬 샤베트 드시겠소? 뭐라고요? 레몬 샤베트 말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머글들이 먹는 일종의 디저트라오. 아니, 됐어요. 맥고나걸 교수는 지금은 레몬 샤베트 같은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봐요, 교수. 당신같이 분별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불러도 되지 않겠소? 이 모든 그 사람 타령은 말도 안 돼요. 11년 동안 난 사람들에게 그를 그의 이름인 볼드모트로 부르도록 설득해왔소. 맥고나걸 교수는 움찔했지만 덤블도어는 서로 붙어있는 레몬 샤베트를 떼어내는 데 정신이 팔려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만약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거요. 난 볼드모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겠죠. 맥고나걸 교수는 반은 화가 나고 반은 감탄한 듯한 어투로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달라요. 교수님은 좋아요. 볼드모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치켜세우지 말아요. 덤블도어는 태연하게 말했다. 볼드모트는 내가 결코 갖지 못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저 교수님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게 천만다행이요. 폼프리 부인이 내가 새로 장만한 방한용 기가리개가 마음에 든다고 말한 이후 이토록 얼굴이 빨개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소. 맥고나걸 교수는 덤블도어를 한 번 날카롭게 쏘아본 뒤 말했다. 부엉이들은 떠도는 소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왜 사라졌는지? 무엇이 마침내 그 어둠의 힘을 저지했는지? 맥고나걸 교수는 마침내 온종일 차갑고 딱딱한 담 위에 앉아 기다렸던 진짜 이유인 가장 논의하고 싶었던 요점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녀는 고양이로 변신해 있던 때에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지금처럼 뚫어질 듯한 눈초리로 덤블도어를 바라보았던 적이 없었다.
모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그녀는 확실히 덤블도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믿지 않을 것이다. 덤블도어는 그러나 레몬 샤베트를 하나 더 먹기로 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지난밤에 볼드모트가 고드릭 골짜기에 나타났다고들 말하고 있어요. 포터 부부를 찾아서요. 소문에 의하면 릴리 제임스 포터 부부가 죽었대요. 덤블도어는 머리를 숙였다. 맥고나걸 교수는 숨이 막혔다. 릴리와 제임스가요. 전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전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요, 오 알버스. 덤블도어는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아요, 알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말을 계속하는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가 포터 부부의 아들 해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이지 못했대요. 그가 그 작은 꼬마를 죽이지 못했대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해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볼드모트의 힘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그가 사라진 거래요. 덤블도어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실인가요? 맥고나걸 교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몹쓸 짓이란 짓은 다 했던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그가 작은 꼬마 하나를 죽이지 못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에요. 그를 막으려고 그렇게 갖은 수단을 다 썼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리가 살아남은 거죠? 우린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아마 결코 알아내지 못할 거요. 맥고나걸 교수는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을 꺼내 안경 밑으로 눈물을 가볍게 닦아냈다. 덤블도어는 시끄럽게 코를 킁킁대며 호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시간을 보았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시계였다. 그 시계에는 12개의 바늘이 있었지만 숫자는 없었다. 대신에 작은 행성들이 시계 가장자리를 돌고 있었다. 덤블도어는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시계를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해그리드가 늦는군. 내가 여기에 올 거라는 말은 물론 그에게서 들었겠군요. 맞아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왜 하고 많은 곳 중에서 하필 이곳에 오신 거죠? 난 해리를 그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데려다 주려고 온 거라오. 이제 해리에겐 친척이라곤 그들 뿐이지 않소. 설마 여기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맥고나걸 교수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4번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 그럴 순 없어요. 전 저들을 온종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들에겐 아주 못된 아들이 있다고요. 전 그 애가 저 길을 걸어가는 내내 사탕을 사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엄마를 발로 차는 걸 보았어요. 해리포터가 이곳에 와서 살다니요. 하지만 해리에겐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덤블도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해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해리가 크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요. 내가 그들에게 줄 편지 한 통을 써두었어요. 편지 한 통이라고요? 맥고나걸 교수가 다시 담 위에 앉으면서 힘없이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걸 편지 한 통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해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애는 유명해질 거예요. 전설이 되겠죠. 전 오늘이 장래에 해리포터의 날로 알려진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해리에 대해 쓰여진 책들도 나올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해리의 이름을 모르는 아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거요. 덤블도어가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아이라도 우쭐대게 될 거예요. 걷고 말하기도 전에 유명해졌으니 말이요. 자신은 기억나지도 않은 일들로 유명해졌으니 말이요. 그러니 그 애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자라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소? 맥고나걸 교수는 마음을 바꾸었는지 침을 꿀꺽 삼킨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요, 맞아요. 물론 교수님 말이 옳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에 오죠, 덤블도어?
그녀는 덤블도어가 해리를 망토 밑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라도 한 듯 갑자기 그의 망토를 주의 깊게 살폈다. 해그리드가 데려올 거요. 해그리드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난 해그리드에게 내 목숨이라도 맡길 거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제 말은 그의 본성이 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맥고나걸 교수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러나 해그리드가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고는 말씀하지 못할 거예요. 그는 종종 실수를... 아니 저건 뭐죠? 나직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그들 주위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찾아 길 이쪽 저쪽을 살피고 있는 동안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둘 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 소리는 갑자기 굉음으로 변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거대한 오토바이 한 대가 떨어지더니 그들 앞에 있는 길 위에 사뿐히 내렸다. 그 오토바이가 거대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키는 보통 사람의 거의 2배였으며 몸집은 적어도 5배는 되었다. 한마디로 그는 굉장히 컸으며 아주 거칠게 보였다. 숱이 많은 뒤엉킨 긴 머리카락과 수염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손은 쓰레기통 뚜껑만 했고 가죽장화를 신고 있는 발은 아기 돌고래 같았다. 그는 근육이 붉어져 나온 양팔에 담요로 싼 뭉치를 안고 있었다. 해그리드. 덤블도어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마침내 왔군. 그런데 그 오토바이는 어디서 났소? 거인은 오토바이에서 조심스럽게 내리며 말했다. 빌렸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님. 시리우스 블랙에 빌려줬어요. 여기 해리를 데려왔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소? 네. 집은 거의 부서졌지만 머글들이 떼지어 몰려들기 전에 얘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죠. 얘는 브리스톨 상공을 날아오는 동안 잠들어 버렸어요. 덤블도어와 맥고나걸 교수는 둘둘 말린 담요 쪽으로 허리를 굽혔다. 그 안에는 남자아이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새까만 머리카락 및 이마에서 번개 모양의 흉터를 볼 수 있었다. 이게 맥고나걸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에겐 이 흉터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흉터를 어떻게 없앨 수는 없나요, 덤블도어? 혹 할 수 있다 해도 난 하지 않을 거요. 흉터가 때로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요. 내게도 왼쪽 무릎 위에 꼭 런던 지하철 지도처럼 생긴 흉터가 하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애를 이리 주시오, 해그리드. 이 일을 빨리 끝마치는 게 좋겠소. 덤블도어가 해리를 두 팔로 안고 더즐리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도 될까요? 해그리드가 부탁했다. 해그리드는 해리에게 커다랗고 수염이 덕수룩한 고개를 숙여 아주 까칠까칠하고 간질거렸게 분명한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해그리드는 갑자기 상처 입은 개처럼 소리를 길게 뽑으며 우는 소리를 냈다. 쉿. 맥고나걸 교수가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다. 머글을 깨우겠어요. 죄송합니다. 해그리드는 커다란 얼룩이 있는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으며 훌쩍했다. 하지만 전 견딜 수가 없어요. 릴리와 제임스가 죽었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가엾은 어린 해리를 머글들과 함께 살도록 떼어놓아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요. 이 모든 게 슬픈 일이라는 건 알지만 좀 진정해봐요, 해그리드. 그렇지 않으면 들키고 말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해그리드의 팔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작은 소리로 말하는 동안 덤블도어는 낮은 정원담을 넘어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현관의 층층대에 해리를 가만히 내려놓고 망토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해리를 싼 담요 안에 끼워 넣고는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서 그 작은 담요 뭉치를 바라보았다. 해그리드의 어깨는 들썩거리고 있었고 맥고나걸 교수는 눈을 몹시 깜빡였으며 덤블도어의 눈에서는 한때 빛을 발했던 광채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자, 덤블도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 됐군. 우리 이제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소. 우리도 가서 축제에 합류하는 게 좋겠소. 그러죠. 해그리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시리우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줘야겠어요.
안녕히들 가세요. 맥고나걸 교수님, 덤블도어 교수님.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치면서 해그리드는 오토바이에 휙 올라타고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오토바이는 경영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또 봅시다, 맥고나걸 교수. 덤블도어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고개를 까딱여 보였다. 맥고나걸 교수는 대답 대신 코를 휭 풀었다. 덤블도어는 돌아서서 길 저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길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은빛 라이터를 꺼냈다. 그가 그것을 한번 찰칵하자 가로등의 전구 12개가 금방 다시 켜지면서 프리베카는 다시 오렌지빛으로 밝아졌다. 길 저쪽 모퉁이에서는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살금살금 걸어가는 게 보였다. 그리고 4번지 문간에 놓여있는 그 담요 뭉치도 보였다. 행운을 빈다, 해리. 덤블도어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획 돌아서서 망토를 한번 휘두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잉크빛 하늘 아래에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 놓여있는 프리베토로의 산뜻한 울타리. 놀라운 일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살짝 미풍이 일었다. 해리포터는 깨지도 않고 담요 속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옆에 있는 편지를 움켜쥐고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이 유명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이 몇 시간 뒤면 빈 우유병을 내놓기 위해 현관문을 연 더즐리 부인의 비명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며 다음 몇 주 동안 이종사촌 두들리에게 찔리고 꼬집힐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 그는 물론 바로 이 순간 방방곡곡에서 비밀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술잔을 높이 쳐들고 장엄한 목소리로 살아남은 아이 해리포터를 위해 하며 축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제2장 사라진 유리창.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나 문간에서 조카를 발견한 뒤 거의 10년이 지난 오늘도 프리베카는 전혀 변한 게 없었다. 태양은 여전히 잘 정돈된 앞마당 위로 떠올라 더즐리 시내 정문에 4번지라고 쓰인 노스 장식을 비추었고 햇빛은 더즐리 씨가 부엉이에 대한 불길한 뉴스를 보았던 그날 밤과 거의 똑같은 모습에 거실 안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었다. 단지 벽난로 위 선반에 놓여있는 사진들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보여줄 뿐이었다. 10년 전에는 커다란 핑크빛 비치볼처럼 생긴 아이가 작은 방울이 달린 가지각색의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들이 많았지만 두들리 더즐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으며 이제 그 사진들은 뚱뚱한 금발 소년이 박람회장의 로터리에서 자전거를 처음으로 타고 있는 모습이나 아버지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어머니에게 안겨 입맞춤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집에 또 다른 아이가 살고 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해리포터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지금은 잠들어 있었지만 곧 깨어나야 했다. 페투니아 이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날의 첫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일어나, 당장! 해리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이모가 문을 다시 두드렸다. 일어나!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해리는 이모가 식당으로 걸어가는 소리와 오븐 위에 프라이팬을 얹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시 드러누워 지난밤 꾸었던 꿈을 기억해 보려고 했었다. 멋진 꿈이었다. 꿈속에서 오토바이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그런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모가 다시 문 밖에 와 있었다. 아직 안 일어났니?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거의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나와서 저 베이컨 좀 지켜봐라. 태우지 말고 말이다. 오늘은 두들리의 생일날이니 모든 게 완벽해야 해. 그러자 해리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너 뭐라고 했니? 이모가 문 저쪽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두들리의 생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해리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양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양말을 찾아내어 한쪽 양말에 붙어있던 거미를 떼어내고 신었다. 해리가 거미에 익숙해진 건 그가 잠을 자는 계단 및 벽장에 거미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옷을 입고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탁 위에는 두들리의 생일 선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두들리는 두 번째 텔레비전과 경주용 자전거는 물론이고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새 컴퓨터도 받은 것 같았다. 해리는 두들리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경주용 자전거를 갖고 싶어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두들리는 아주 뚱보인 데다 운동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긴 두들리가 가장 두들겨 패기 좋아하는 대상은 해리였지만 그는 해리를 놓치기 일쑤였다. 해리는 보기와는 달리 몸이 아주 빨랐던 것이다. 그러나 해리는 어두운 벽장에서 지내서인지 언제나 또래들에 비해 작고 연약했다. 또한 그가 나이에 비해 훨씬 더 작고 말라 보였던 것은 있는 옷마다 두들리의 낡은 옷인데다 두들리의 몸집이 그보다 4배나 더 컸기 때문이다. 해리는 갸름한 얼굴과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까만 머리카락에 연한 초록빛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두들리가 언제나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바람에 부러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 겹 이어붙인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었다. 해리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단 하나 마음에 들어하는 건 그의 이마에 나 있는 번개 모양의 가느다란 흉터뿐이었다. 그의 기억으로는 그 흉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했던 최초의 질문도 아마 흉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었다. 네 부모가 죽은 자동차 사고 때 다친 거란다. 이모는 그렇게 말했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마라. 묻지 마라. 그건 더즐리 가족과의 조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 해리는 베이컨을 뒤집고 있었다. 머리 좀 빗어라. 아침 인사라도 하듯 이모부가 크게 호통치며 말했다. 대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버논 이모부는 신문 너머로 넘겨다보며 해리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소리쳐대곤 했다. 해리는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를 훨씬 더 자주 깎았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 그의 머리는 언제나 그렇게 뒤엉켜 자라났다. 두들리가 이모와 함께 식당에 들어왔을 때 해리는 달걀을 붙이고 있었다. 두들리의 몸집은 버논 이모부만큼이나 커 보였다. 그는 커다란 핑크빛 얼굴에 목은 거의 없었고 작고 연한 푸른색 눈에 숱 많은 금발이 살집 두둑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늘어진 아이였다. 페투니아 이모는 종종 두들리가 아기 천사처럼 보인다고 말했지만 해리는 종종 두들리가 가발을 뒤집어 쓴 돼지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달걀과 베이컨이 담긴 접시들을 식탁에 놓으려 했지만 선물들이 쌓여 있어 놓기가 힘들었다. 두들리는 그동안 선물 개수를 세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36개네. 그가 엄마와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작년보다 2개가 적어. 얘야, 맞이 아줌마의 선물을 세지 않았잖니. 봐라. 그건 엄마와 아빠가 준 이 커다란 선물 밑에 있단다. 하지만 그래도 37개야. 두들리는 화를 참지 못해 얼굴이 시뻘개지며 이렇게 말했다. 해리는 거대한 몸집의 두들리가 곧 짜증을 부리려는 걸 알았으므로 두들리가 식탁을 뒤집어 엎을 경우를 생각해 되도록 빨리 먹으려고 베이컨을 입에 마구 쑤셔넣기 시작했다. 페투니아 이모도 그 위험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얼른 이렇게 말했다. 오늘 외출하면 선물을 2개 더 사줄게. 그러면 어떻겠니 얘야? 선물 2개 더. 그러면 됐지? 두들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산이 힘든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39개란다 얘야. 페투니아 이모가 말했다. 맞아. 그럼 됐어. 두들리는 털썩 주저앉아 가장 가까운 선물 꾸러미를 잡았다. 버논 이모부는 흡족해서 싱글싱글 웃었다. 이 녀석은 제 아비를 닮아 돈을 따질 줄 안단 말이야. 기특하구나 두들리. 그가 두들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고 페투니아 이모가 전화를 받으러 가는 동안 해리와 버논 이모부는 두들리가 경주용 자전거와 무비 카메라와
원격 조종 비행기와 16가지 새로운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카메라를 푸는 걸 지켜보았다. 페투니아 이모가 전화를 받은 후 화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을 때 두들리는 포장지를 찢고 금 손목시계를 꺼내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버논. 그녀가 말했다. 피그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저 애를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녀가 고개로 해리 쪽을 가리켰다. 두들리는 화가 나서 입이 쫙 벌어졌지만 해리는 날아갈 듯 기뻤다. 매년 두들리의 생일날이 되면 그의 부모는 두들리와 친구 하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햄버거집이나 극장에 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해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괴팍한 피그 할머니에게 맡겨졌었다. 그러나 해리는 그 집이 싫었다. 그 집에서는 곳곳에서 양배추 냄새가 났으며 피그 할머니는 해리에게 매번 자기가 길렀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제 어떡하지? 페투니아 이모는 마치 해리가 이 일을 계획하기라도 한 듯 해리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해리는 피그 할머니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슬퍼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1년간은 티블과 스노이와 포우와 터프티 같은 고양이들의 사진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쉽게 슬퍼지지가 않았다. 마지에게 전화해봐요. 버논 이모부가 말을 꺼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버논. 마지는 저 애를 싫어한다고요. 더즐리 부부는 마치 해리가 그 자리에 없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 오히려 해리가 마치 자기들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징그러운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해리에 대해 종종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당신 친구? 이본느였던가? 마조르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날카롭게 말했다. 전 그냥 여기에 있어도 돼요. 해리가 희망을 가지고 제안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돌아왔을 때 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게 말이니? 그녀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어질러 놓지 않을게요. 해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고 있지 않았다. 저 애를 동물원에 데려가야 할까봐요. 페투니아 이모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저 애는 차에 두죠 뭐. 그 차는 새 차야. 저 애를 차 안에 혼자 놔둘 순 없어. 그때 두들리가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사실 두들리는 진짜로 우는 게 아니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우는 척하면 엄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얘야, 울지 마라. 엄마가 해리 때문에 네 생일을 망치게 하진 않을 테니까. 그녀가 아들에게로 급히 팔을 뻗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난 저 녀석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들리가 가짜로 훌쩍거리며 간간히 이렇게 말했다. 저 녀석은 늘 모든 걸 망쳐놓는단 말이야. 그는 엄마의 양팔 사이 틈새로 해리에게 심술궂게 씩 웃어 보였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쩜 좋아, 큰일 났어요. 그들이 왔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잠시 뒤 두들리의 단짝 친구인 피어스 폴키스가 그의 엄마와 함께 걸어 들어왔다. 피어스는 얼굴이 꼭 생쥐처럼 비쩍 마른 아이였다. 그는 보통 두들리가 아이들을 때리는 동안 그들의 팔을 등 뒤로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아이였다. 두들리는 금방 우는 척하던 걸 멈췄다. 30분쯤 뒤 해리는 이런 행운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더즐린의 차 뒤에 피어스와 두들리와 함께 앉아 생전 처음으로 동물원으로 가고 있었다. 이모와 이모부가 달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출발 직전에 버논 이모부는 해리를 한쪽 옆으로 데려갔다. 너 이 녀석. 그가 커다란 보랏빛 얼굴을 해리의 얼굴 앞으로 바짝 갖다 대며 말했다. 경고하는데 무슨 짓이든 이상한 짓을 했다가 크리스마스까지 저 벽장 속에 처박아 둘 테니 알아서 해라. 아무 짓도 하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긴 지금까지 누구도 믿어준 적이 없었다. 문제는 종종 해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더즐리 부부에게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해리가 이발소에 갔다가 머리를 전혀 깎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러자 페투니아 이모가 마구 화를 내며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서는 이마에 끔찍한 흉터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 부분만 조금 남겨놓고 머리를 너무나 바싹 깎아놓는 바람에 해리는 거의 댄머리가 되고 말았다. 두들리는 해리를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고, 해리는 헐렁헐렁한 옷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안경 때문에 이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학교를 이런 해괴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또 갈 것을 생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리의 머리는 페투니아 이모가 가위로 잘라내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해리는 아직도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란 건지 모르겠다고 애써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 일로 벽장 속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또 한 번은 페투니아 이모가 두들리의 지긋지긋한 낡은 스웨터를 해리에게 억지로 입히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옷을 해리의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씌워 입히려고 하면 할수록 옷이 점점 더 줄어들더니 마침내 손가락 장갑 인형이나 맞을 정도까지 작아져 해리가 전혀 입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페투니아 이모는 그 옷이 세탁을 잘못해 줄어든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므로 해리는 다행히 벌을 받지는 않았다. 한편 해리는 학교 급식실 지붕에 올라간 사건 때문에 끔찍한 곤란에 빠지기도 했었다. 두들리 패거리가 여느 때처럼 해리를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도망다니던 해리가 굴뚝 위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뒤 더즐리 부부는 해리가 학교 건물을 기어오르고 있다고 잔뜩 화가 나서 쓴 교장 선생님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러나 해리는 그저 학교 급식실 바깥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 뒤로 뛰어내리려 했던 것뿐이었다. 해리는 바람이 그를 반쯤 날아오르게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잘못될 게 없었다. 두들리와 피어스가 함께 있기는 했지만 학교나 벽장이나 양배추 냄새가 물씬 나는 피그 할머니의 거실이 아닌 어딘가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상 그 정도는 참아낼 만했다. 버논 이모부는 운전하는 동안 페투니아 이모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매사에 불평하는 걸 좋아했다. 직장 사람들 해리, 협의회 해리, 은행 해리 등등이 그가 가장 자주 불평하는 대상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오토바이가 문제였다. 미친놈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나타닌단 말이야. 불량배들 같으니라고.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앞질러 가자 이모부가 그렇게 내뱉었다. 저는 오토바이 꿈을 꿨어요. 해리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이렇게 말했다.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버논 이모부는 하마터면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몸을 획 돌려 콧수염이 달린 커다란 근대뿌리 같은 얼굴로 해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토바이는 날지 않아. 두들리와 피어스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저도 알아요. 해리가 말했다. 그건 그저 꿈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만일 더즐리 부부가 해리가 질문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꿈이나 혹은 심지어 만화에서 본 것일지라도 해리가 어떤 것이 실제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해리가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날은 매우 화창한 토요일이었고 동물원은 많은 가족들로 붐볐다. 더즐리 부부는 입구에서 두들리와 피어스에게만 커다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해리를 서둘러 들어가게 하려다가 미소를 짓고 있던 아이스크림 차에 아가씨가 해리에게 무엇을 먹겠느냐고 묻자 마지못해 해리에게도 싸구려 레몬 사탕을 하나 사주었다. 해리는 금발이 아니라는 걸 제외하면 놀라울 정도로 두들리와 닮아 보이는 고릴라가 머리를 긁적이는 걸 바라보며 사탕을 빨아먹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정말 오랜만에 최고의 아침을 보냈다. 하지만 점심시간쯤 되자 두들리와 피어스는 동물 구경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것을 눈치챈 해리는 두들리와 피어스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자기를 때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얻어맞지 않으려고 더즐리 가족과 약간 떨어져서 걸었다. 그들은 동물원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두들리가 자신이 시킨 게 크지 않다고 투정을 부리자 버논 이모부가 그에게 또 다른 걸 사주었으므로 해리는 두들리가 처음에 시켰던 음식을 먹어야 했다. 나중에야 생각한 것이지만 해리는 그 모든 일이 끝까지 좋게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걸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점심을 먹은 뒤 그들은 파충류 전시관으로 갔다. 전시관 안은 서늘하고 어두웠으며 벽을 따라 조명등이 달린 유리창들이 있었다. 유리창 안쪽에는 온갖 종류의 도마뱀과 뱀이 느릿느릿 기어다니거나 나무와 돌 위로 주르륵 미끄러지듯이 올라가고 있었다. 두들리와 피어스는 독에 있는 커다란 코브라와 사람도 짓뭉개 버릴 정도로 굵은 비단뱀을 보고 싶어 했다.
곧 두들리는 바로 근처에서 가장 커다란 뱀을 찾아냈다. 그 뱀은 버논 이모부의 차를 2번 감아서 단번에 납작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컸다. 하지만 그때는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사실 그놈은 잠들어 있었다. 두들리는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서서 또아리를 틀고 잠들어 있는 그 번쩍거리는 갈색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움직이게 해봐. 두들리가 아빠에게 징징대며 졸랐다. 버논 이모부가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해봐. 두들리가 졸라댔다. 버논 이모부가 유리창을 손가락 마디로 세게 쳤지만 뱀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다. 시시해. 두들리는 이렇게 투덜대더니 급히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그곳으로 가서 그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뱀이 지루해서 죽었다고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 뱀에겐 하루 종일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려 그를 회방 놓으려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 말고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다. 이곳의 지루함이란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해리를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페투니아 이모밖에 없는 벽장에서 잠자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적어도 해리는 집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는 있으니까. 뱀이 갑자기 구슬 같은 2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눈이 해리의 키 정도의 높이가 될 때까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뱀이 윙크를 했다. 해리는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려고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해리도 뱀을 보고 윙크를 했다. 뱀은 고개를 버논 이모부와 두드리 쪽으로 획 돌린 뒤 눈을 천장으로 치켜 떴다. 그리고는 해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언제나 저런 녀석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래, 해리는 창문을 통해 이렇게 중얼거리기는 했지만 뱀이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거나 한 건지 의심스러웠다. 성가실 거야. 그러자 뱀이 정말 그랬다는 듯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그런데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해리가 물었다. 뱀은 꼬리로 유리창 옆에 있는 작은 표지판을 쿡 찔렀다. 해리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보아구렁이, 브라질산. 거긴 좋았어? 보아구렁이가 꼬리로 다시 한번 표지판을 쿡 찔렀으므로 해리는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다. 이 뱀은 동물원에서 태어났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넌 브라질에 가본 적이 없단 말이지? 뱀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해리 뒤에서 뱀과 해리 모두를 소스라치게 하는 귀청이 터질 듯한 외침소리가 들렸다. 두들리! 아저씨! 이리 와서 이 뱀이 하는 짓 좀 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두들리가 뒤뚱거리며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넌 저리 비켜. 두들리가 해리의 가슴팍을 퍽 치며 말했다. 갑자기 일격을 받은 해리는 그만 콘크리트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다음 일은 어찌나 빨리 일어났는지 아무도 어떻게 된 건지 보지 못했다. 유리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있던 피어스와 두들리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던 것이다. 일어나 앉은 해리는 너무나 놀라서 숨이 막혔다. 보아구렁이 우리의 유리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 커다란 뱀은 얼른 또아리를 풀고 마룻바닥으로 기어나왔다. 파충류관 여기저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뱀이 미끄러지듯 옆으로 지나갈 때 해리는 뱀이 쉬쉬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브라질이여, 내가 간다. 고마워 친구. 파충류관 사육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유리창은요? 사육사는 계속 말했다. 유리창은 어디로 간 거죠? 동물원 관리자는 페투니아 이모에게 직접 진한 홍차를 끓여 대접하며 계속해서 사과했다. 피어스와 두들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다. 해리가 본 바로는 그 뱀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발 뒤꿈치를 장난스럽게 덥석 문 것밖에 없었는데 버논 이모부의 차로 돌아왔을 때 두들리는 뱀이 자기 다리를 거의 물어 뜯을 뻔했다고 말했으며 피어스는 뱀이 자기를 짓눌러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어스는 마음이 좀 진정되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 해리가 그 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안 그래 해리? 버논 이모부는 우선 피어스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리에게 호통치기 시작했다.
그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가 간신히 당장 벽장에 가서 처박혀 있어. 밥은 없다. 라고 말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페투니아 이모는 얼른 달려가 그에게 브랜디 한 잔을 갖다 주었다. 한참 동안이나 어두운 벽장 속에 누워 있으며 해리는 시계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그는 지금이 몇 시인지 혹은 더즐리 부부가 잠이 들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잠들기 전에는 감히 식당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먹을 걸 찾지는 못할 것이다. 해리는 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아기였을 때부터 쭉 거의 10년 동안, 그 비참한 10년 동안 더즐리 부부와 함께 살아왔다. 아니 사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그 차 안에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때로는 벽장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마가 타들어가는 듯하게 아파오면서 눈부신 초록 불빛과 함께 이상한 영상이 떠오르곤 했다. 해리는 이것이 자동차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초록 불빛은 어디서 온 건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는 부모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모와 이모부는 부모에 대해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고 물론 그가 물어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 집에는 부모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더 어렸을 때 해리는 전혀 모르는 어떤 친척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꿈을 꾸고 또 꾸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즐리 부부가 유일한 친척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때로 해리는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은 아주 이상했다. 한 번은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와 함께 쇼핑을 갔는데 뾰족한 보랏빛 모자를 쓴 자그마한 남자가 해리에게 인사를 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해리에게 그 남자를 아느냐고 묻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서둘러 그 가게를 나와버렸다. 또 한 번은 버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초록색 옷을 입은 보락보락하게 생긴 한 노파가 해리에게 유쾌하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었다. 또 어떤 날에는 긴 보랏빛 롱코트를 입은 댄머리 남자가 길에서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 뒤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리기도 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이상했던 점은 해리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해리는 학교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두들리 패거리가 낡고 헐렁한 옷에 깨진 안경을 끼고 있는 이상한 해리포터를 몹시도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아이는 없었고 어느 누구도 두들리 패거리의 비위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장 이상한 편지들. 브라질 보아구렁이의 탈출 사건으로 해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벌을 받았다. 겨우 벽장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있었다. 그동안의 두들리는 벌써 생일 선물로 받은 새 비디오 카메라를 망가뜨렸고 원격 조종 비행기는 박살냈으며 경주용 자전거를 끌고 나가자마자 목발을 짚고 프리베가를 건너던 피그 할머니를 치어 넘어뜨렸다. 해리는 방학이 시작된 게 기쁘기는 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놀러오는 두들리 패거리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 피어스와 데니스와 말콤, 그리고 고든 모두 하나같이 몸집이 크고 돌머리였지만 두들리가 대장이 된 것은 그가 그들 중 몸집이 가장 크고 제일 멍청했기 때문이다. 그 패거리는 모두 두들리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인 해리 골려주기를 무엇보다 좋아했다. 해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새 학기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 건 바로 그 때문이었다. 9월이 오면 해리는 중학교에 갈 것이고 난생 처음으로 두들리와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두들리는 본원 이모가 다녔던 사립학교인 스멜팅의 입학 허가를 받았다. 피어스 폴키스도 그 학교에 갈 것이다. 그러나 해리는 그 지역 공립학교인 스토널 중학교에 갈 것이다. 두들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재밌어했다. 스토널에서는 입학 첫날에 신입생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 넣었는데 두들리가 해리에게 말했다. 2층에 가서 연습해 볼래? 싫어.
해리가 말했다. 그 가엾은 변기는 아마 네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끔찍해서 토할지도 몰라. 그리고는 해리는 두들리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벙벙해하고 있는 사이 얼른 달아났다. 7월의 어느 날 페투니아 이모는 해리를 피그 할머니 집에 맡기고 두들리에게 스멜팅 교복을 사주기 위해 런던에 갔다. 피그 할머니는 예전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알고 보니 피그 할머니는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 중 한 마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서인지 예전만큼 고양이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해리에게 텔레비전도 보게 했고 꼭 몇 년 묵은 것 같은 이상한 맛이 나는 초콜릿 케이크도 조금 주었다. 그날 저녁 두들리는 거실에서 새로 산 교복을 입고 가족들 앞에서 뽐내며 걸어다녔다. 스멜팅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은 밤색 연미복에 오렌지색 바지를 입고 메꾸 모자라고 불리는 납작한 밀짚 모자를 썼다. 그 애들은 또 선생님들이 보지 않을 때 서로 때리려고 마디가 있는 막대기를 갖고 다녔다. 이것이 훗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훈련쯤으로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새 반바지를 입고 있는 두들리의 모습을 보자 보논 이모부는 쉰 목소리로 일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자신의 귀여운 아들 두들리가 이렇게 멋지고 어른스러워 보일 줄은 몰랐다며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해리는 그러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웃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하마터면 갈비뼈가 2개쯤 부러질 뻔했다. 다음날 아침 해리가 아침을 먹으며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싱크대의 커다란 금속 물통에서 나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자 물통 안에는 더러운 넝마 조각이 하나 가득 회색빛 물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해리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물었다. 그녀의 입술은 그가 감히 뭔가를 물었을 때 늘 그렇듯이 꽉 다물어져 있었다. 네가 입을 새 교복이다. 이모가 말했다. 해리는 그 물통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 해리가 물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에 푹 담가 놓으신 거예요? 멍청하긴. 페투니아 이모가 날카롭게 대꾸했다. 널 주려고 두들리가 입던 옷들을 염색하고 있는 거야. 다 하고 나면 다른 애들 옷이랑 똑같이 보일 게다. 해리는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의심스러웠지만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스토널 중학교에 들어간 첫날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지 않으려고 했었다. 아마 늙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일 것이다. 두들리와 버논 이모부가 들어오더니 해리의 새 교복에서 나는 냄새 때문인지 모두 코를 실룩거렸다. 버논 이모부는 평상시처럼 신문을 펴들었고 두들리는 이제는 어디나 갖고 다니는 스멜팅 막대로 식탁을 탕 쳤다. 그때 우편함 뚜껑이 열리는 딸깍하는 소리와 문 앞 발판에 편지들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편지 가져오너라 두들리. 버논 이모부가 신문 너머로 말했다. 해리한테 시켜. 내게 스멜팅 막대를 피해 편지를 가지러 갔다. 문 앞 발판에는 편지 3통이 놓여 있었다. 화이트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버논 이모부의 누이, 마지에게서 온 우편 엽서와 청구서처럼 보이는 갈색 봉투 하나, 그리고 해리 앞으로 온 편지도 한 통 있었다. 해리는 그 편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슴이 마치 거대한 고무줄이 튕겨진 것처럼 윙윙거렸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누굴까? 그에겐 친구도 어떤 다른 친척도 없었다. 또 그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으므로 책을 번안하라는 성가신 통보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편지는 수신자의 주소가 어찌나 분명한지 도저히 실수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서리 위틀리닝, 프리베카 4번지, 계단 및 벽장, 해리포터. 누르스름한 양피지로 만들어진 그 봉투는 두툼하고 무거웠으며 주소는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쓰여져 있었다. 우표는 붙어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집은 해리는 대문자 H가 사자와 독수리와 오소리와 뱀에 둘러싸여 있는 모양의 보랏빛 밀랍 봉인을 보았다. 빨리 가져오지 않고 뭐하는 거냐?
식당에서 번원 이모부가 소리쳤다. 편지 폭탄이라도 있을까봐 살피고 있는 거냐? 그는 자신이 한 농담에 만족해서 킬킬대며 웃었다. 해리는 식당으로 걸어가는 내내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는 번원 이모부에게 청구서와 우편 엽서를 건네주고는 앉아서 천천히 그 노란 봉투를 뜯기 시작했다. 번원 이모부는 청구서를 북 찢어 열었고 더러운 콩물을 쭉 들이키더니 우편 엽서를 읽었다. 마지가 아프다는군? 그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말했다. 상한 조개를 먹었대. 갑자기 두들리가 소리쳤다. 아빠, 해리가 뭘 갖고 있어. 해리가 봉투만큼이나 두꺼운 양피지에 쓰여진 편지를 막 펼치려는 순간 번원 이모부가 그의 손에서 편지를 획 낚아챘다. 그건 제 거예요. 해리가 편지를 다시 잡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 녀석에게 편지 쓸 사람이 어디 있냐? 번원 이모부가 한 손으로 그의 편지를 힐끗 보면서 비웃듯이 말했다. 다음 순간 빨갛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리고 곧 얼굴이 오래된 포리지처럼 희끄무레해졌다. 페투니아. 그가 손이 넘어갈 듯 말했다. 두들리가 그 편지를 잡고 읽으려고 했지만 번원 이모부는 두들리의 손이 닿지 못하게 편지를 높이 치겨 올렸다. 페투니아 이모가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것을 움켜잡고 첫 줄을 읽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목을 부여잡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번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번원. 그들은 해리와 두들리가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잊기라도 한 듯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두들리가 스멜팅 막대로 아버지의 머리를 세게 탁 때렸다. 나도 좀 보여줘. 두들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보여주세요. 해리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건 제 편지라고요. 너희 둘 다 나가. 번원 이모부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 편지 주세요. 해리가 소리쳤다. 나도 보여줘. 두들리가 졸라댔다. 나가라니까. 번원 이모부는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해리와 두들리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에 내덩댕이 치고는 식당 문을 쾅 닫아버렸다. 해리와 두들리는 서로 열쇠 구멍으로 이모와 이모부가 하는 말소리를 들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두들리가 이겼고 해리는 안경을 한쪽 귀에 늘어뜨린 채 바닥에 바짝 엎드려 문 틈새로 엿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페투니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번원, 그 주소 좀 보세요. 그들이 해리가 어디서 자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감시, 염탐. 그럴지도 모르지. 번원 이모부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번원? 답장을 써야 할까요? 감시받는 건 정말 싫다고 말해야. 해리는 번원 이모부의 빛나는 까만 구두가 식당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니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들이 답장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 그게 좋겠어. 모른 체 하는 거. 하지만 이런 편지를 집안에 들여놓을 순 없어, 페투니아. 우리가 저 애를 받아들였을 때 터무니없는 위험한 생각 같은 것을 뿌리 뽑아 버리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날 저녁 번원 이모부는 퇴근한 뒤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가 해리의 벽장을 찾아온 것이다. 번원 이모부가 좁은 문을 밀고 들어오자마자 해리가 물었다. 제 편지는 어디에 있어요? 제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아니다. 잘못 온 것뿐이다. 그래서 태워버렸다. 번원 이모부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절대로 잘못 온 게 아니에요. 제 벽장으로 온 거라고요. 해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조용히 해. 번원 이모부가 큰 소리로 말하자 천장에서 거미 몇 마리가 툭 떨어졌다. 그는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아주 고통스러워 보일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해리야. 이 벽장에 대해선 말이다. 네 이모와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이곳에서 지내기에는 점점 더 몸집이 커지고 있어서 우린 네가 두들리 2층 침실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왜요? 해리가 물었다. 아무것도 묻지 마. 이모부가 날카롭게 말했다. 네 물건들을 당장 2층으로 가져가라. 더즐린의 집에는 방이 4개 있었다. 하나는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의 방이었고, 하나는 손님방이었으며, 하나는 두들리의 침실이고, 나머지 하나는 두들리가 모든 장난감과 자기 침실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들을 놓아놓는 방이었다. 그러나 해리는 짐이 어찌나 없었던지 단 한 번 왔다 갔다 하자 벽장 물건들이 다 옮겨졌다. 해리는 침대에 걸터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부서져 있었다. 한 달 전에 산 비디오 카메라는 두들리가 언제나 집게를 쫓아내는 데 사용했던 움직이는 작은 탱크 위에 놓여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두들리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취소되자 발로 꽉 밟아버렸던 첫 번째 텔레비전 수성기가 있었다. 또 한때는 두들리가 학교에서 진짜 공기총과 맞바꿔 온 앵무새가 살았던 커다란 새장이 그가 그 주위에 주저앉는 바람에 모서리들이 완전히 일그러진 채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다. 다른 선반들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았던 듯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아래층에서 두들리가 엉엉 울며 자기 엄마에게 마구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쟤가 저기 있는 거 싫어. 그 방은 내 거야. 나가라고 해. 해리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어제까지는 벽장이 아닌 2층에만 있게 된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늘은 편지 없이 이곳에 있느니 차라리 편지를 가지고 벽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때는 평소와 달리 모두가 말이 없었다. 두들리는 소리도 질러보고 스멜팅 막대로 아버지를 세게 때리기도 하고 꾀병도 부리고 엄마를 발로 차고 자신의 거북이를 온실 지붕에 내동댕이 쳐보기도 했지만 방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해리는 어제 이맘때를 생각하며 현관에서 편지를 뜯어보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는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험악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침에 우편물에 도착하자 버논 이모부는 애써 해리에게 친절하게 보이려 하면서 두들리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두들리는 거실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스멜팅 막대로 물건들을 툭툭 쳤다. 그런데 두들리가 소리쳤다. 또 왔어요. 프리베카 4번지 가장 작은 방, 해리포터로요. 버논 이모부는 숨이 끊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고 해리도 뒤를 바짝 쫓아갔다. 버논 이모부는 두들리에게서 편지를 뺏어내기 위해 마룻바닥에서 씨름을 벌여야만 했다. 사실 그 몸싸움을 더 어렵게 했던 것은 해리가 버논 이모부의 목 주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스멜팅 막대로 엄청 얻어맞은 몇 분간의 혼란스러운 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편지를 손에 움켜쥔 채 똑바로 일어서며 숨을 헐떡였다. 네 벽장으로, 아니 네 방으로 가라. 그가 시근거리며 해리에게 명령했다. 두들리 너도 들어가라 어서. 해리는 방에서 왔다 갔다 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가 벽장에서 이사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편지를 또다시 보낼 거라는 뜻일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리라. 그는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자명종이 울렸다. 해리는 자명종을 얼른 끄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더즐리 가족이 깰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등 하나 켜지 않고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왔다. 해리는 프리베카 모퉁이에서 우편 배달부를 기다렸다가 4번지로 오는 편지들을 먼저 받을 생각이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 현관문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는 그의 가슴이 쿵쾅쿵쾅 두방망이질을 했다. 아으! 해리는 깜짝 놀랐다. 현관문 앞 발판에서 뭔가 크고 물컹한 것을 밟았던 것이다. 뭔가 살아있는 것을. 2층의 전등이 딸깍하고 켜졌고 해리는 그 커다랗고 물컹한 것이 이모부의 얼굴이라는 걸 알았다. 해리가 그 편지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본원 이모부가 현관문 앞에 침낭을 깔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해리에게 30여 분간 고함을 쳐댄 뒤 차 한 잔 타오라고 시켰다. 해리는 불쌍하게 발을 질질 끌며 식당으로 걸어갔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우편물이 이미 도착해 본원 이모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해리는 주소와 성명이 초록색 잉크로 쓰여진 편지 세 통을 볼 수 있었다. 해리가 말을 꺼냈지만 본원 이모부는 그의 눈앞에서 그 편지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본원 이모부는 그날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우편함에 못질을 했다. 이것 좀 봐. 그는 입에 못을 하나 가득 문 채로 페투니아 이모에게 설명했다. 그들이 편지를 배달할 수 없으면 포기하겠지. 난 이 방법이 먹혀들 것 같지 않아요, 버논.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기묘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페투니아, 그들은 당신이나 나와는 달라. 버논 이모부는 페투니아 이모가 막 가져다준 과일 케이크 조각으로 못을 때려 박으려고 하면서 말했다. 금요일에는 해리에게 12통 정도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들은 우편함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문 밑으로 밀어 넣어지거나 문 옆 틈에 끼워졌고 심지어 몇 통은 아래층 욕실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억지로 쑤셔 넣어지기까지 했다. 버논 이모부는 또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모두 태운 뒤 망치와 못을 가져와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앞문과 뒷문 주위의 틈새들을 널빤지로 다 박아버렸다. 그는 못질을 하면서 발소리를 죽이고 튤립꽃 사이를 일하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움찔움찔했다. 토요일에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우유 배달부가 거실 창문으로 페투니아 이모에게 건네준 24개의 달걀 속에 해리 앞으로 온 24통의 편지가 돌돌 말린 채로 감춰져 있던 것이다. 버논 이모부가 몹시 화를 내며 우체국과 우유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할 사람을 찾고 있는 동안 페투니아 이모는 편지들을 믹서기에 갈아버렸다. 너 같은 녀석에게 이렇게 애타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 두들리도 놀라서 해리에게 물었다. 일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은 버논 이모부는 피로에 지치고 다소 아파 보이기까지 했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 일요일에는 우편물이 없지.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만 마멀레이드 잼을 빵에 바르지 않고 신문에 펴발랐다. 오늘은 그 빌어먹을 편지들이 오지 않겠지.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무언가가 식당 굴뚝으로 핑 하고 내려오더니 그의 뒤통수를 세게 쳤다. 그리고는 벽난로에서 마치 총알처럼 30-40통의 편지가 쏟아져 나갔다. 더즐린의 가족이 모두 머리를 획 숙이는 순간 해리는 편지 하나를 잡으려고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나가! 나가라니까?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허리를 잡고 거실로 던져버렸다.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에서 도망쳐 나가자 버논 이모부가 문을 쾅 닫았다. 그러나 그들은 편지들이 여전히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벽과 마루로 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버논 이모부가 태연한 척하려고 애쓰는 한편 코밑 수염을 한 움큼 뽑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5분 내로 떠날 준비를 해. 여행을 떠날 테니까. 옷가지만 조금 싸. 잔소리 말고. 수염이 반쯤 없어져 버린 그의 모습이 어찌나 험악스럽게 보였던지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10분 뒤 그들은 널빤지가 쳐진 문을 비틀고 나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향해 속도를 냈다. 두들리는 뒷좌석에서 코를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 두들리가 가방에 텔레비전과 VCR과 컴퓨터를 집어넣자 그것들을 모두 어떻게 가져가냐며 이모부가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기 때문이다. 버논 이모부는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페투니아 이모조차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히 묻지 못했다. 버논 이모부는 가끔씩 차를 급회전시켜 한참 동안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곤 했다. 그들을 따돌려야 해. 따돌려야 해. 그는 급회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달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해질녘이 되자 두들리는 울부짖으며 악을 썼다. 그에게 그렇게 힘든 날은 난생 처음이었다. 배는 고플대로 고팠으며 보고 싶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5개나 놓쳤고 외계인을 신나게 날려버리는 컴퓨터 게임도 한 번 하지 못했다. 버논 이모부는 마침내 대도시 변두리에 있는 음산해 보이는 여관에 이르러서야 차를 멈췄다.
두들리와 해리는 2인용 침대에서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시트를 함께 덮고 잤다. 두들리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들었지만 해리는 자지 않고 창턱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눅눅한 콘플레이크와 차가운 깡통 토마토를 얹은 토스트로 아침을 때웠다. 그들이 막 식사를 마쳤을 때 여관 주인이 다가왔다. 실례하지만 여기 혹시 해리포터 씨가 계신가요? 프런트 데스크에 이런 게 수백 장이나 있어서 말이에요. 주인은 그들이 초록색 잉크로 쓰여진 주소를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찍혀 올렸다. 코크워스 레일뷰 여관 17호 해리포터. 해리가 그 편지를 접자 버논 이모부가 그의 손을 탁 쳤다. 주인이 빤히 쳐다보았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소. 버논 이모부가 얼른 일어서서 주인을 따라 프런트 데스크로 가며 말했다.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보? 몇 시간 뒤 페투니아 이모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버논 이모부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버논 이모부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숙소로 차를 몰고 가 차에서 내려서 주위를 휙 둘러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뒤 다시 차를 타고 나왔다. 밭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다리 중간쯤에서도 주차 빌딩 꼭대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빠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날 오후 늦게 두들리가 멍청하게도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버논 이모부는 해변가에 차를 세우더니 가족들을 모두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빗방울이 차 지붕을 때렸다. 두들리가 코를 훌쩍이며 울었다. 오늘은 월요일이야. 두들리가 자기 엄마에게 징징거리며 말했다. 오늘 밤에 위대한 hum베르토를 한단 말이야. 해리의 11번째 생일이었다. 물론 그의 생일은 재밌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작년에는 더즐린의 가족이 그에게 선물로 코트 옷걸이 하나와 버논 이모부가 신던 낡은 양말을 주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생일이란 특별한 날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그는 커다랗고 얄팍한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무엇을 샀느냐는 페투니아 이모의 물음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다. 그가 말했다. 자, 모두 나와. 차 밖은 매우 추웠다. 버논 이모부는 손가락으로 바다 저 멀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바위 꼭대기에는 아주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작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곳엔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 밤에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 버논 이모부가 기분이 매우 좋은 듯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 이분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배를 빌려주시기로 했다. 이빨이 다 빠진 노인 하나가 다소 심술궂게 씩 웃으며 느릿느릿 그들에게로 걸어오더니 저 아래 잿빛 바다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있는 낡은 배 한 척을 가리켰다. 내가 이미 약간의 비상식량을 준비해뒀으니 모두 출발하자.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배를 타자 몹시 추웠다. 차가운 물살과 빗물이 목줄기를 타고 슬금슬금 흘러내렸고 냉랭한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려댔다. 1시간쯤 뒤 그 바위에 다다르자 버논 이모부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앞장서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으로 향해 갔다. 오두막 안은 끔찍했다. 해초 냄새가 심하게 나는 데다 나무벽 틈새로는 바람이 싱싱 불고 있었고 벽난로는 축축하고 텅텅 비어있었다. 방도 하나뿐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준비했다는 비상식량은 알고 보니 과자 4봉지와 바나나 4개가 다였다. 그는 과자 봉지들로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그저 연기를 내며 오그라들 뿐이었다. 자, 이제 저 편지 몇 통을 이용해볼까? 버논 이모부가 기분 좋게 말했다. 이모부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그 누구도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이런 폭풍 속을 뚫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해리도 속으로는 아마 그럴 거라고 여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자 기운이 빠졌다. 밤이 되자 예보된 대로 폭풍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댔다. 페투니아 이모는 방에서 곰팡내 나는 담요 몇 장을 찾아내 두들리가 잘 수 있도록 좀먹은 소파에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와 버논 이모부가 울퉁불퉁한 침대가 있는 방에 들어가 버리자 혼자 남은 해리는 마룻바닥 중
그나마 덜 딱딱한 곳을 찾아 가장 얇고 가장 낡은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려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폭풍은 점점 더 사나워졌다. 해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추위로 오들오들 떨면서 불편한 자세 때문에 이리저리 뒤척이는 그의 배에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두들리의 코 고는 소리는 한밤중에 시작된 낮게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다. 소파 가장자리로 축 늘어진 살찐 두들리의 손목에 채워진 야광시계는 10분만 있으면 해리가 11살이 된다는 걸 말해주었다. 해리는 누워서 자신의 생일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더즐린의 가족이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편지를 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5분 남았다. 해리는 바깥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바랬지만 무너져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따뜻할지도 몰랐다. 이제 4분. 어쩌면 프리베카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편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하나쯤은 훔칠 수 있을지도 몰랐다. 3분. 파도가 저렇게 세게 바위를 때리는 걸까? 2분. 그런데 저 우두둑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는 뭐지? 바위가 부서져 바다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 이제 1분 뒤면 그는 11살이 될 것이다. 30초, 20초, 10초, 9초. 두들리를 깨워 약을 올려주는 게 어떨까? 3초, 2초, 1초. 쿵! 오두막이 통째로 흔들렸다. 해리는 꼿꼿이 일어나 앉아 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노크를 하고 있었다. 쿵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갑자기 두들리가 눈을 떴다. 어디선가 대포 소리가 났는데? 잠에서 덜 깬 채로 그가 물었다. 그리고는 그들 뒤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자 버노니모부가 헐레벌떡 방에서 나왔다. 그는 손에 라이플 총을 들고 있었다. 이제야 그가 가져온 기다랗고 얇은 꾸러미 속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누구야?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경고하는데 우린 총을 갖고 있다.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쾅! 문을 어찌나 세게 쳤던지 경첩이 툭 빠지면서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문짝이 마룻바닥으로 쓰러져 버렸다. 문간에는 거인 한 명이 딱 버티고 서 있었다. 얼굴은 덥수룩하고 긴 갈기 같은 머리털과 제멋대로 헝클어진 수염으로 거의 가려져 있었지만 머리털 밑에서 마치 딱정벌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눈만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거인은 천장에 다알락말락한 머리를 숙이고 오두막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문짝을 집어들더니 아주 쉽게 문틀에 다시 끼웠다. 바깥에 폭풍 소리가 다소 잦아들었다. 거인이 고개를 돌려 모두를 바라보았다.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시는 게 어떻겠수? 수월한 여행이 아니었거든. 그는 두들리가 겁에 질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소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저리 가라 뚱보야. 두들리는 앙앙 울며 달아나더니 버노니모부 뒤에서 무서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그의 엄마 뒤로 가 숨었다. 해리가 여기 있군. 거인이 말했다. 무시무시하고 험상궂게 생긴 야만인 같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본 해리는 그 툭 붉어진 눈이 미소로 주름지는 걸 보았다. 지난번에 보았을 땐 갓난아이였는데 아빠를 속 빼닮았군. 하지만 눈은 엄마와 똑같구나. 거인이 말하자 버노니모부가 귀에 거슬리는 우스꽝스런 소리를 냈다. 당장 이곳에서 나가시오 선생. 그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무단 침입을 하고 있는 거요. 입 닥치시오 더즐리.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거인이 말했다. 그리고는 소파 뒤로 가서 버노니모부의 손에서 총을 획 잡아 빼더니 마치 고물을 다루듯 손쉽게 구부려 매듭을 지은 다음 방구석으로 던져버렸다. 버노니모부는 또 한 번 생쥐가 교미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냈다. 어쨌든 해리, 거인이 더즐리 가족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말했다. 생일 축하한다. 여기 선물을 가져왔다. 좀 짜부라지긴 했지만 맛은 괜찮을 거다.
거인은 까만 코트 안주머니에서 약간 짓눌린 상자 하나를 꺼냈다. 해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초록색으로 해피 버스데이 해리라고 쓰여진 질척질척한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해리는 거인을 올려다보았다.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다. 그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누구세요? 거인이 싱글벙글 웃었다. 그래, 내 소개를 하지 않았군. 루베우스 해그리드야.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지. 그는 엄청나게 큰 손을 쑥 내밀더니 해리의 팔을 잡고 흔들며 악수를 했다. 그럼 차를 마셔볼까? 그가 양손을 비비며 말했다. 뭐 좀 독한 술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거인은 오그라든 과자 봉지들이 흩어져 있는 벽난로의 연료바지 쇠살대 쪽을 쳐다보더니 콧김을 훅 내뿜었다. 그는 벽난로로 허리를 굽혔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잠시 후 그가 돌아오자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축축한 오두막은 금방 번쩍이는 불빛들로 가득했고 해리는 마치 더운 물이 담긴 욕조 속에 몸을 푹 담그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오는 것을 느꼈다. 거인은 그의 무게 때문에 푹 꺼진 소파로 다시 돌아가 앉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구리 주전자며 짜부라진 소시지며 꼬치, 찻주전자, 밑 빠진 머그잔 몇 개, 그리고 차를 끓이기 전에 마실 호박색 액체가 든 병까지 갖가지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두막은 곧 소시지의 지글지글대는 소리와 냄새로 진동했다. 그 거인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누구 하나 말이 없었지만 그가 제일 먼저 꼬치에서 통통하고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살짝 탄 소시지 6개를 빼내자 두들리가 입맛을 다시며 다시 먹고 싶어 안달을 했다. 그러자 버논 이모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 사람이 주는 것에 손대지 마라, 두들리. 거인이 험악하게 말했다. 당신네 뚱보 아들에게는 더 이상 기름기가 필요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더즐리. 그 소시지들은 해리에게 건네줬고 해리는 너무 배가 고파 몹시 먹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 설명을 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으므로 마침내 해리가 말을 꺼냈다. 죄송한데요. 전 아직도 누구신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거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손등으로 입을 훔쳤다. 해그리드라고 부르렴. 그가 말했다. 모두들 그렇게 부르거든. 그리고 말했지만 난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란다. 너도 물론 호그와트에 대해 들어봤겠지만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아니요. 해리가 우물우물댔다. 해그리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죄송해요. 해리가 얼른 말했다. 죄송하다고? 해그리드가 저만치 뒷걸음질 친 더즐리 가족 쪽으로 고개를 돌려 빤히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죄송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들이란다. 난 내가 편지를 받지 못하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호그와트에 대해서조차 몰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네 부모님이 그 모든 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니? 뭘요? 해리가 물었다. 뭘요라니? 해그리드가 몹시 화난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 잠깐만 기다려라. 그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화가 날 대로 난 것 같았다. 더즐린의 가족은 잔뜩 겁에 질려서 벽 쪽으로 슬금슬금 가고 있었다. 말해보시오. 해그리드가 더즐리 가족에게 으르렁거렸다. 이 아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요? 해리는 그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학교에도 다녔고 성적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다.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해리가 말했다. 전 수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그저 손만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은 우리 세계에 대해서 말이다. 너의 세계, 나의 세계, 너의 부모님의 세계. 무슨 세계인데요? 해그리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더즐리! 그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버논 이모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구시렁구시렁 거리며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해그리드가 타는 듯한 눈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넌 네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 그가 말했다. 내 말은 네 부모님이 유명하시다는 말이야. 너도 유명하고. 뭐라고요? 제 엄마와 아빠는 유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어떻게. 해그리드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네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지? 그때 버논 이모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만! 그가 명령했다. 이제 그만하시오, 선생.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말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소. 버논 더즐리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었더라도 지금 해그리드의 성난 눈길 앞에서는 아마 움찔했을 것이다. 해그리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오? 덤블도어가 이 아이를 위해 남긴 편지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나도 거기에 있었소. 덤블도어가 그 편지를 놓는 걸 똑똑히 보았단 말이오, 더즐리. 그런데 당신이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저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오? 제게 뭘 보여주지 않았단 거죠? 해리가 몹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만, 말하지 마시오. 절대로 안 돼. 버논 이모부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페투니아 이모는 겁이 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당신들은 저리 꺼져. 해리, 넌 마법사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오두막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와 싱싱 불어대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제가 뭐라고요? 해리는 놀라서 숨이 막혔다. 마법사라니까? 해그리드가 그의 무거운 체중 때문에 푹 주저앉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마법사지. 내 말은 약간 훈련만 받는다면 말이야. 내 엄마와 아빠가 훌륭한 마법사였는데 너야 어련하겠니? 그러고 보니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해리는 마침내 손을 뻗어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바다, 바위 위의 오두막, 마루, 해리포터라고 주소가 적힌 누르스름한 봉투를 잡았다. 그는 편지를 빼내며 읽었다. 친애하는 포터씨에게 귀하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필요한 모든 책과 비품 목록을 동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는 9월 1일에 시작합니다. 7월 31일까지 당신의 부엉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교감 미네르바 맥고나걸. 해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물음들이 두서없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부터 물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잠시 뒤 그는 더듬더듬 물었다. 제 부엉이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이제야 생각나네. 해그리드가 진마차를 끄는 말도 때려 눕힐 정도로 세게 이 말을 탁 치더니 코트 속의 또 다른 주머니에서 이번에는 조금 성난 것처럼 보이는 진짜 살아있는 부엉이 한 마리와 커다란 기펜과 돌돌 말린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리고 혀를 질근질근 깨물며 짧은 편지를 휘갈겨 썼다. 친애하는 덤블도어 교수님, 해리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내일 해리를 데리고 가서 물품들을 사겠습니다. 날씨가 험악하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해그리드. 해그리드는 그 편지를 둥글게 말아 부엉이의 부리에 꼭 물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 부엉이를 폭풍 속으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일이 그저 전화에 대고 얘기하는 것 정도로 보통이라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해리는 자신이 입을 해 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른 다물렸다.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해그리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논 이모부가 여전히 잿빛이 된 얼굴로 매우 환한 표정을 지으며 난로가로 걸어갔다. 저 애는 가지 않을 거요. 버논 이모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해그리드가 툴툴거렸다. 나도 당신과 같은 대단한 머글이 저 아이를 못 가게 막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 그가 말했다. 뭐요? 해리가 흥미로운 듯 물었다. 머글 말이구나.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건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란다. 그리고 내가 본 머글들 중에서도 가장 못된 머글의 집에서 네가 자랐다는 게 너의 불행이었지. 해리를 받아들일 때 우린 저 터무니없는 짓을 중단시키겠다고 맹세했소.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저 애에게서 그걸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했단 말이오. 마법사라니 기가 차서 원. 아셨단 말이에요? 해리가 물었다. 제가 마법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페투니아 이모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알았고 말고. 물론 알고 있었지. 내 빌어먹을 여동생이 마법사인데 네가 아닐 턱이 있겠니? 맙소사, 네 엄마도 꼭 저런 편지를 받고 저 학교인가 뭔가 하는 곳으로 사라졌다가 주머니에 개구리 알을 잔뜩 넣고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는 찻잔을 쥐로 변하게 했었지. 네 엄마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미치광이었지.
하지만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끔찍하게도 이것도 릴리, 저것도 릴리, 그저 릴리만 찾으셨지. 그분들은 가족 중에 마법사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계속 고함을 쳐댔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모든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 뒤 내 엄마는 학교에서 포터를 만나 함께 떠났고 결혼을 해서 너를 낳았지. 물론 난 너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 똑같이 이상하고 똑같이 비정상적이고. 그게 내겐 안 된 일이었지만 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끝장나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너를 떠맡게 된 거라고. 해리의 낯빛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런 식으로 끝장나 버렸다뇨.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교통사고라고? 해그리드가 너무나 화가 나서 펄쩍 뛰며 고함을 치자 더즐리 가족은 허둥지둥 한쪽으로 구석으로 달아났다. 릴리와 제임스 포터 부부가 어떻게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거요. 그건 모욕이야. 수치라고. 마법사 세계의 아이들은 누구나 해리포터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 그렇다면 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해리가 재촉하며 물었다. 해그리드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더니 갑자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덤블도어가 나한테 널 이해시키는데 문제가 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난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단다. 내가 너에게 이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줘야겠지.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호그와트에 갈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는 더즐리 가족을 사나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잘 들어. 난 너에게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어. 그건 굉장한 수수께끼거든. 대강 말하자면 그는 앉아서 잠시 동안 벽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있었어. 우리 세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의 이름을 네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지만 말이야. 누군데요? 글쎄, 웬만하면 그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아. 누구나 다 그렇지. 왜요? 그냥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덮어놓고 믿는 거야, 해리. 사람들은 여전히 겁먹고 있어. 제기를. 이거 되게 어렵군. 이봐, 아주 못되게 변해버린 마법사가 있었어. 굉장히 나쁜 마법사였지. 아주. 그 이름은 해그리드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쓸 수는 있으세요? 해리가 넌지시 재촉했다. 아니, 그거 써도 안 돼. 좋아. 볼드모트야. 해그리드는 진저리를 쳤다.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게 하지 마. 어쨌든 이 마법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에 수종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 그리고 찾기도 했어.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힘의 일부를 원했기 때문이지. 그래,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 암울한 시대였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지도 못했고 이상한 마법사들과는 감히 친해지지도 못했어.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 그가 권력을 잡아가고 있었어. 물론 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죽였어. 끔찍하게 말이야. 가장 안전한 곳 가운데 하나는 호그와트였어.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덤블도어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학교는 감히 점령하려고 하지 못했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말이야. 내 엄마와 아빠는 내가 아는 마법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젊었을 때는 호그와트 최고의 소년소녀였지. 알 수 없는 건 그 사람이 왜 그 전에 네 엄마 아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야. 어쩌면 그들이 덤블도어와 너무 가까워서 어둠의 세계와는 어떤 관계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는 그들을 설득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그들을 없애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10년 전 할로윈 데이에 너희 가족이 살고 있던 마을에 그가 나타났다는 거야. 넌 1살밖에 되지 않았어. 그는 너희 집으로 와서는 그리고는 해그리드는 갑자기 아주 더럽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는 손수건을 꺼내 경적 소리만큼이나 크게 코를 휑 풀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슬퍼서 말이야. 내 엄마와 아빠처럼 좋은 분들은 없었어.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이 네 엄마 아빠를 죽였어. 그리고는 이건 정말 수수께끼인데 말이야.
그는 너도 죽이려고 했거든. 일을 깨끗이 처리하고 싶었겠지. 아니면 그 당시엔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게 좋았던지. 그런데 너는 죽이지 못했어. 네가 어떻게 이마에 그런 흉터를 갖게 된 건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니? 그건 평범한 흉터가 아니야. 그건 내게 강력하고 사악한 저주가 미쳤을 때 생겨난 흉터야. 네 엄마와 아빠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날려버렸던 그 저주 말이야. 하지만 그게 내게는 듣지 않았어. 네가 유명해진 건 바로 그 때문이야. 해리, 그가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살아남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너 말고는 하나도. 그는 맥키노 가족이나 본 가족, 프라이트 가족 등 당대 최고의 마법사들도 몇 명 죽였어. 그런데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네가 살아남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해리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해그리드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해리는 눈부시게 밝은 초록색 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 불빛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뚜렷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오만하고 차갑고 잔인한 웃음소리를. 해그리드는 해리를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덤블도어의 명령에 따라 내가 그 폐허가 된 집에서 널 데려왔지. 그리고 널 이 사람에게 데려온. 허튼 소리 착착해. 버논 이모부가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움찔했다. 더즐리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는 확실히 용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해그리드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잘 들어라. 그가 무서운 어투로 해리에게 말했다. 내게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해리. 좀 두들겨 패주면 고쳐지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네 부모에 관해서는 글쎄,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볼 때 네 부모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은 한결 더 살기 좋을 거다. 그들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과 몰려다녔기 때문에 그 모든 화를 자초한 거야. 난 그들이 그렇게 비명행사하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 순간 해그리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코트 속에서 날개대로 낡은 핑크빛 우산을 꺼냈다. 그는 이것을 마치 칼인 양 버논 이모부에게 들이대면서 말했다. 경고하는데 더즐리 한마디만 더 했다간. 수염난 거인에게 우산 끝으로 찔릴 위험에 처하자 버논 이모부의 용기는 다시 꺾이고 말았다. 그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입을 꾹 다물었다. 좀 낫군. 해그리드는 이렇게 말하고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다시 앉았다. 소파는 마침내 거의 마룻바닥까지 푹 꺼져버렸다. 한편 해리는 아직도 묻고 싶은 게 수백 가지나 있었다. 그런데 아차.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질문 잘했어, 해리. 사라져버렸지. 없어진 거야. 너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날 밤에 말이야. 그건 널 더 유명해지게 했지. 그게 가장 큰 수수께끼야. 그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는데 왜 사라진 걸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하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말도 안 돼. 그가 부탕사람처럼 죽기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저 밖에 살아있다고 하지.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 그의 팬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왔거든. 일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면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겠지. 우리들 대부분은 그가 저 밖에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 계속 버텨나가기엔 너무 약해졌다는 거지. 너의 무언가가 그를 끝장냈기 때문이야, 해리. 그날 밤 그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난 그게 뭔지 몰라.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너의 어떤 능력이 그를 곤란에 빠뜨린 게 분명해. 맞아. 해그리드는 온정과 존경의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았지만 해리는 기쁘거나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굉장한 실수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는 느낌을 들었다. 마법사라고? 내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난 지금까지 두들리에게 맞고 페투니아 이모와 버논 이모부에게 시달리며 살아왔다. 만일 내가 정말로 마법사라면 그들이 나를 벽장 속에 가두려고 할 때마다 왜 사마귀 투성이의 두꺼비로 변해버리게 하지 않았겠는가? 만일 내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와 싸워 이겼다면 두들리가 어떻게 마치 축구공처럼 밤낮 나를 발로 채울 수 있었을까? 해그리드,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제 생각엔 뭔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마법사라니. 제가 마법사라니 당치도 않아요. 놀랍게도 해그리드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마법사가 아니라고? 네가 겁에 질렸거나 화가 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니? 해리는 벽난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해리가 화났을 때는 언제나 이모와 이모부를 당황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두들리 패거리에게 쫓길 때는 웬일인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저 우스꽝스러운 댄머리를 하고 학교에 갈 것을 걱정했을 때 그의 머리칼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주 최근에 두들리가 때렸을 때는 복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멋지게 복수를 하지 않았던가. 또 보아구렁이를 부추겨 두들리를 공격했던 일도 있었다. 해리가 미소를 머금고 해그리드를 다시 바라보자 해그리드도 그랬을 거라는 표정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겠니? 해그리드가 물었다. 해리포터, 마법사가 아니라고? 기다려봐. 넌 곧 호그와트에서 유명해질 테니까. 그러나 버논 이모부는 절대 싸워보지도 않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다. 저 애를 거기에 보내지 않겠어. 그가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저 애는 스톤홀 중학교에 갈 거고 그걸 고맙게 여겨야 해. 현지를 보니 저 애에게 마법사며 요술지팡이 같은 온갖 잡동사니만 필요하더군. 해리가 가겠다면 당신과 같은 대단한 먹을도 막을 수가 없을 거요. 해그리드가 으르렁댔다. 릴리와 제임스 포터 부부의 아들이 호그와트에 가는 걸 막겠다고? 미친 자식. 해리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 입학 명단에 실려 있었어. 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법 학교에 가는 거요. 거기서 7년을 보내고 나면 얘는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거요. 그렇게 되기 위해 해리는 같은 부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호그와트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신 알버스 덤블도어 밑에서 지도를 받게 될 거요. 난 저 애에게 마술이나 가르치기 위해 그 이상한 늙은이에게 돈을 지불하지는 않겠소. 버논 이모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도를 넘어서 버렸다. 갑자기 해그리드가 우산을 잡더니 그것을 머리 위로 빙빙 돌렸다. 절대로. 그가 고함을 질렀다. 내 앞에서 알버스 덤블도어를 모욕하지 마. 그는 공중에서 휘두르던 우산을 두들리에게 들이댔다. 보라색 불빛이 번쩍하더니 폭죽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끽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 다음 순간 두들리가 양손으로 살찐 엉덩이를 감싸주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그리고 두들리가 그들에게로 등을 돌렸을 때 해리는 또르르 말린 돼지꼬리가 두들리 바지에 난 구멍 밖으로 삐죽이 나와 있는 걸 보았다.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버논 이모부는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를 옆방으로 잡아끈 뒤 해그리드를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문을 쾅 닫았다. 해그리드는 우산을 내려다보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후회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마법이 잘 듣지 않았어. 그 녀석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녀석이 너무나 돼지 같아서 더 이상 손댈 게 없었던 것 같아. 그가 짙은 눈썹 밑으로 해리를 슬쩍 보았다. 호그와트에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고맙겠다. 그가 말했다. 난 마법을 부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 엄격히 말해서 말해. 다만 너를 찾아내 내게 편지들을 전하고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약간의 마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지. 그게 내가 이 일을 맡으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 왜 마법을 부리지 못하는 건데요? 해리가 물었다. 뭐랄까. 나도 호그와트에 있긴 하지만 난 솔직히 말하면 쫓겨났어. 내가 3학년 때 그들이 내 요술지팡이를 두통강 내버렸지. 하지만 덤블도어가 나를 사냥터지기로 머물게 하셨어. 덤블도어는 훌륭하신 분이야. 왜 쫓겨나신 건데요? 늦었다. 우린 내일 할 일이 많아. 해그리드가 소리 높여 말했다. 시내로 가서 네 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야 해. 그는 두꺼운 까만 코트를 벗어 해리에게 주었다. 이걸 덮고 자도록 해. 그가 말했다. 코트가 조금 꿈틀거려도 신경 쓰지 마. 어느 주머니엔가 아직도 겨울잠지 2마리가 있는 것 같거든.